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더플란트 치과 이인우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슈어스 동전골이죠. 슈어스 사용에 있어서 통상적인 GBR과 발치 육아 조직을 이용한 경우에 있어서 예우 비교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GBR에 대한 부분, 두 번째 파트는 육아 조직을 이용한 고리식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하나 말씀드릴게, 이 GBR 같은 경우는 사진 자료가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1부에서는 GBR의 술식, 제가 쓰는 술식과 그리고 동종골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슈어스 어떤 뼈인지, 그리고 멤브레인 어떤 걸 쓰는 건지, 그리고 케이스 리뷰 보고 디스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원장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그 GBR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차폐막을 이용한 고리식이라고 합니다. 그 개원가에서 보통 이제 전문 그 치과 의사 원장님들 아닌 분들께서 많은 부분들이 고리식하고 GBR하고 헷갈려서 GBR을 고리식과 같은 개념으로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GBR에서는 차폐막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폐막을 이용해서 고리식을 하는 것을 GBR로 보고, 그리고 이 보시면 이렇게 고리식을 하고 차폐막을 덮어놓고 일정 기간 지나면 이 이식된 골이 자가골로 치환되는 것, 그것이 이제 GBR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 이 통상적인 제 케이스는 아닌데요. 이 출처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골이 결손된 부위, 골 결손된 부위에 이 박리를 하고 플랩을 젖힌 다음에 그 다음에 뼈를 이식하고 그 다음 멤브레인을 대고 프라이머리 클로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별도의 뭐 본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이트 메쉬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제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 디펙트 타입 2 혹은 3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제가 쓰는 제가 하는 GBR은 거의 그런 쪽이 많고요. 그리고 본크라프트 메테리얼 같은 경우는 알로그라프트를 하기도 하고 제노그라프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비흡수성을 쓰기도 하고 흡수성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너 사이트가 리스펜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상하 가리지 않고 필요한 부분들, 골이 부족한 부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번 GBR을 하게 되면은 한 대여섯 달 정도 동시에 픽처 식립하기도 하고 아니면 GBR을 하고 5, 6개월 기다렸다가 딜레이드 인스톨레이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의 어떤 형태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 보통 타입 1, 2, 3, 4를 봤을 때 타입 1 같은 경우는 발치와 보존술을 많이 하실 거고요. 타입 2, 타입 3, 타입 4 같은 경우 이제 GBR에 해당 사항이 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타입 4 같은 경우는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3, 4 같은 경우 버클티 모션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편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서 숏 임플란트나 미니 임플란트를 동반하는 경우 그렇게 보통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고리식제 뭐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어떤 신생골 형성 능력이 줘야 되고 저항성이 없어야 되고 인체 거부 반응이 없어야 되고 이제 체정 유지 능력이 줘야 되고 시술 편의성이 줘야 되고 고리식제 가격도 중요하죠. 그래서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이제 고리식제의 종류를 골 형성, 골유도, 골전도의 세 가지 측면을 나눠봤을 때 물론 이제 자가골이 가장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것은 뭐 대부분 인정되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동종골에 대해서는 사실 DFDBA랑 FDBA랑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볼 동종골은 FDBA, 슈어스는 FDBA인데 봤을 때는 이제 골유도나 골전도가 있는 걸로, 골유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약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동종골 이식제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자가골에 의해 사용이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이 다른 부위에서 뼈를 채취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수술하는 곳에서 이제 뭐 론저 같은 경우로 떼서 쓰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 어떤 때는 이렇게 석션을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필터링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불순물이 낄 수가 있고 자가골을 잘 쓴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동종골은 채취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 유도, 골 전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골 재상이 이종골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 단점, 이제 단점을 살펴보면은 오스티오제닉 팩터, 이제 골 형성능 자체는 좀 자가골보다 떨어집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염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골흡수가 발생. 이건 이 동종골은 어떤 면에서는 자가골에 대비된 단점이고 어떤 면은 이종골에 대해 대비되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종골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자가골 대비 자가골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론저로 뜯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잉해서 떼거나 했을 때 어떤 부분을 피질골을 떼고 뭐 캔서러스 본을 떼고 그런 것들에 대한 비율 선정을 하기가 어려운데 동종골은 이게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이종골 합성골 대비해서는 골 유도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 유도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적절한 처리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골 유도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네 번째 보시면 동종골의 안정성에 대해서 면역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결과가 보고되었다라고 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골의 어떤 자가골 치환으로서의 좋은 골 이식제 중에 하나로 선택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주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종골 같은 경우는 FDBA와 DFDBA가 있는데 FDA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FDBA 같은 경우에는 탈회가 되지 않은 냉동 건조를 시킨 골입니다. 주로 무기질 성분, 칼슘이나 포스페트가 많고 그리고 피질골이고 그리고 다공성이 적다. 다공성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흡수가 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흡수가 덜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 메인테넌스가 유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지라인에서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이 동결 건조라는 거는 영하 45도에 많이 낮은 그런 온도에서 이제 냉동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수분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상온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고정성 이 유지되도록 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만 처리한 거를 FDBA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탈회까지 한 거를 DFDBA라고 합니다. 그래서 DFDBA 같은 경우는 이 칼슘이랑 포스페이트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걸 제거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콜라겐이나 어떤 그로스 팩터 같은 것들이 노출되면서 오스티오 인덕션 팩터가 다시 또 이제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FDBA 같은 경우는 주로 코티칼 본에서 채취를 하고 그리고 DFDBA 같으나 DBN 같은 경우는 주로 칸셀러스 본에서 채취를 하고 그래서 동결 건조만 한 거고 동결 건조에다가 이제 탈회까지 한 뭐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약간의 배경 지식을 봤고요. 그럼 이제 슈오스는 어떤 뼈냐? 슈오스는 이제 슈오스 D가 있고 슈오스가 있는데요. 슈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채취 부위가 코티칼이고 그리고 파우더가 칩의 형태가 있습니다. 파우더의 칩의 형태는 그 그래듈의 사이즈의 크기인데요. 파우더는 좀 가는 그래듈이고 칩은 좀 굵은 거를 보통 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피질골 부위가 많기 때문에 흡수가 비교적 늦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메인테넌스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노스가 있긴 한데 얘는 제가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비교를 해보면 이제 채취 부위가 해면골이고 그렇기 때문에 뼈가 빨리 형성이 되는데 바꿔 말하면 흡수가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슈오스 D 이거는 탈회가 된 부분인데요. 여기 특징으로는 BMP가 있기 때문에 뼈가 빨리 형성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 슈오스 D가 아닌 그냥 슈오스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쓰는 멤브레인은 비흡수성과 흡수성이 있는데 비흡수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흡수성 같은 경우는 사이토플라스트 TXT200이나 타이타늄 메쉬가 들어가 있는 TI250 둘 중 하나를 씁니다. 그래서 용도의 차이는 보다 좀 더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양이 많다라고 하면 TI250을 쓰고요. 그렇지 않다. 타입 2 디펙트에서 쓰겠다 그러면 TXT200을 씁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흡수성도 많이 쓰지만은 더 많이 쓰는 것은 흡수성을 많이 씁니다. 일단은 사용하기 쉽고 그리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고 그리고 흡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슈처할 때도 조금 더 저항성도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흡수성을 많이 씁니다. 흡수성 멤브레인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긴 하겠지만 주로 오스 가이드 혹은 이제 타사에 나오는 뭐 콜라 가이드 이런 흡수성 제재들을 좀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거의 콜라 가이드 아니면 오스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간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저는 보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리서치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임상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52세 여완입니다. 52세 여완이고 초진 내원하였을 때 이 전체 이 상악에 있는 브릿지가 원피스로 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피스로 된 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장점으로는 이 원피스의 보철물이 웬만큼 흔들려도 웬만큼 이제 흡수가 돼도 잘 흔들리지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게 수명이 다 돼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사이에 뼈가 걷잡을 수 없이 녹아서 굉장히 다음 그 임플란트가 됐건 틀니가 됐건 치조거리 흡수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를 뽑고 나서의 다음 과정들이 굉장히 좀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진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이를 뽑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술전 초진 사진인데요. 그 CT를 찍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뼈가 얇은 그래서 이 상태로는 리치 스플릿을 하거나 GBR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떤 다른 임플란트 식립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요 CT 이미지는 이제 다른 부분들을 먼저 하면서 이쪽 이를 뽑고 여기에 이제 GBR을 하기 전에 석 달 정도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진지박 힐링 되도록 해서 석 달 기다린 다음에 봄그라프트를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클래스 2 타입으로 물론 그 버티컬하게도 올리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버티컬을 올리게 되면 덴처에 눌리기 때문에 클래스 2 타입에 대한 GBR 개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하였고요. GBR 하고 나서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악 6전치에 전반적으로 쇼스와 그리고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6달이 지났는데요. 보통은 제가 4달에서 5달 정도 기다리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양이 크다 보니까 6달을 기다린 사진입니다. 봤을 때 어느 정도 약간의 흡수나 약간의 트리밍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큼 이 뼈의 어떤 볼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심은 상태입니다. 물론 임플란트 심기에 완전히 뼈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치부에서 3.5에서 4mm 정도의 픽처를 심을 만큼의 공간은 확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갈 때 소구치나 대구치 부위는 사실 뭐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으로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앞쪽 같은 경우는 나잘 플로어도 있고 그리고 뼈가 얇게 되면은 임플란트 자체를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GBR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 이렇게 포인터가 지나가는 부분만큼 뼈가 새로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 이 픽처가 들어가지 않은 이미지가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그 이미지로 준비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 완성된 상태에서의 CT도 요 상태에서 크게 볼륨의 변화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스와 흡수성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GBR을 하였고 성공적으로 상악 전체 임플란트의 어떤 딜리버리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팔로우업 1년 중인데요.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처음에 했을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 시간 한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타입 2에 대한 GBR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파노라마만 봤을 때는 굉장히 뼈가 위로 많기 때문에 수술이 수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협설골의 두께가 얇았기 때문에 이쪽 15번에 대해서 3.5mm 픽처를 심으면서 그 GBR을 동시에 했던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 사진은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오니까 다시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전의 사진을 보면 이 정도로는 리치 스플릿이나 GBR을 하지 않으면 그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15번 자리에 GBR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한 사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바람직한, 물론 이제 한지 얼마 안 된 케이스를 여기까지만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유치약이기 때문에 이 덴처가 눌린다 하더라도 그 눌리는 양이 많지 않고, 그리고 옆에다 그 GBR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타입 3인데요. 타입 3 같은 경우는 이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하는 양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힐드리치의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에서 이렇게 뼈를 많이 올리는 것은 사실 잘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치조골이 흡수된 경우에 GBR을 하는 것은 케이스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초진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은 뭔가 색깔이 굉장히 인플라메이션이 많은 색깔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를 뽑고 여기서는 뼈 이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기다렸다가 징지바가 다 나으면 GBR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에트로피가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GBR을 하고 딜리버리가 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양호한 결과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나 쇼호스와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다시 이제 이 부분들만 보시면 이렇게 뼈가 다 녹았는데, 이제 이쪽에는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였고 뼈 이식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식립한 사진이고 이제 완료된 사진입니다. 그 78세 여환인데 그 생각보다 뼈가 잘 생기는 스타일이셔서 저도 생각보다 좋은 결과 나와서 뜻밖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 4에 대한 케이스를 보면 50세 남한이시고 이렇게 어금니 쪽이 다 플로팅 투스인 상태였는데, 여기 이쪽 30번대에 대한 GBR을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GBR을 시행하였고요. 그리고 보철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골 재생력이 좋기 때문에 이 적절한 재료를 쓰고 적절한 매니지를 하면 결과가 그래도 괜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1년 뒤 사진이고요. 그래서 술전, 다시 보면 술전의 사진이고, 그 GBR 하고 나서 이 한 3, 4개월 정도 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해서 GBR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35번, 37번 완성이 된 사진이고, 그리고 보철 완료된 후 1년 뒤 팔로우 사진입니다. 비교적 골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부터인데,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케이스다 그렇진 않고, 제가 필요하면 하는 GBR 케이스들인데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상적인 GBR의 기술 방법, 예후, 재료에 대한 검증은 완성되었는가, 저는 러닝 커브가 끝난 학문이라고 봅니다. 요 파트는 이제 GBR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 끝에 어느 정도 셋업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GBR을 하기에 동전골, 쇼호스는 적합한 제품인가,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GBR 한계는 무엇인가, 이제 보시면 다 이제 과정들을 보면은 큰 원칙 있지 않습니까? 플랩을 크게 열어라, 감장절개를 해라,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덮어라. 그 말인즉슨 인체 이제 오랄 캐비티에 트라우마가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BR의 한계는 동통, 붓기, 시술 시간, 난이도, 때로는 신경 손상 가능성, 하악 소고치 같은 경우는 감장절개하다 신경 멘탈 러브를 건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술자한테 있어서도 어떤 때는 스트레스가 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는 미니멀 인베시브 서저리가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지할 수 있는 시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런데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타입 1 같은 경우는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타입 2, 이제 얇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3.5, 4mm 얇은 임플란트 심을 수 있을 만큼, 다만 그 전제는 이 임플란트가 잘 버틸 수 있는,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타입 3, 타입 4 같은 경우는 요즘에 스로드 임플란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대체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GBR을 뭘까 했는데 늘 보면은 살이 문제는 소프티슈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봤는데 재밌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 놓치고 후회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 이 GBR도 보시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살을 잃고 GBR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살을 다시 벌리고 뭐 꼬매고 그걸 지켜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GBR 가급적 피해가자. 피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쉬셨다가 2부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